주인어른,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7살 아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단 도포 입은 주인어른, 양반을 저 가리켰다. 사람 한양 제1의 포목상 주인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저 어른 목소리가 거짓말할 때 나는 소리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뭐라고? 아이는 말을 더듬었지만 눈빛만은 진지했다. 양반이 발끈했다. 이놈이 감히 나를 사기꾼이라 하느냐? 하지만 주인이 창고를 확인하자 과연 비단 세필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날 이후 그 아이의 소문은 한양 전체에 퍼졌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기막힌 인생 역전의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귀로 거짓말을 듣는 아이, 소리만으로 계산을 하는 천재, 그의 이름은 청록. 조선 팔도 어디서든 그의 귀를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은 없고 그의 붓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이름조차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구덕이라 불렀다. 똥통에 버려진 벌레. 그 벌레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귀를 가진 천재가 되었을까? 이야기는 한 조각 썩은 누룽지와 한 명의 순진한 여인에게서 시작된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한양 남대문 시장은 벌써부터 아우성으로 가득했다. 쌀이요, 햇살, 2000쌀, 생선, 싱싱한 생선. 상인들의 외침이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그 활기찬 시장 한 구석,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있었다. 뒷간요. 오물이 흘러내리는 배수구요. 거적대기 한 장만 덮어쓴 채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퇴, 꼴도 보기 싫어. 지나가던 짐꾼이 침을 뱉었다. 저 구더기 새끼. 시장 분위기 잡치는 것도 유분수지. 발길질. 퍽. 작은 몸뚱이가 진흙탕으로 굴러떨어졌다. 신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아이. 피가 입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름도 없이 구덕이라 불리는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똥통에서 주워진 벌레. 뒷간 옆에 버려진 쓰레기. 구덕이는 진흙탕에 엎드린 채 천천히 눈을 떴다. 흙 묻은 얼굴, 해진 옷. 온몸에서 풍기는 악취.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하고 맑았다. 구덕이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귀를 열었다. -10보 앞 쌀가게에서 쌀을 되지라는 소리. 짤랑 -15보 앞 동전 주머니를 세는 소리. 딱, 딱딱, 딱, -20보 앞 주판을 튕기는 소리. 모든 소리가 구덕이의 귀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 더러운 아이가 시장 전체의 모든 거래를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구덕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배가 고팠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늘은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덕이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쌀가게. 주인 박서방은 오늘도 능청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에이, 복잡해. 박서방은 주판을 튕기다 말고 머리를 극적였다. 쌀 2섬에 콩 단말. 합이 얼마더라? 그는 주판알을 이리저리 굴렸지만 도통 계산이 맞지 않았다. 그때였다. 27냥. 아닐 수도.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박서방이 돌아보았다. 쌀포대 뒤에서 구덕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뭐라고?
박서방은 황급히 주판을 다시 튕겼다. 딱, 딱딱딱, 딱. 정확히 27냥. 박서방은 눈을 크게 떴다. 너 어떻게 알았어? 주판 소리요. 그렇게 튕기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하지만 확실하진. 구더기는 말을 더듬었다. 박서방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먹다 남은 누룽지 덩어리를 바닥에 툭 던졌다. 옛다. 이거 먹고 꺼져. 쥐가 갉아먹고 흙이 묻은 누룽지. 구더기는 바닥에 떨어진 누룽지를 바라보았다. 내 계산 덕분에 적어도 엽전 2냥은 아꼈을 텐데 고작 이런 걸로 퉁치려고. 속에서 천불이 치밀었지만 배는 고팠다. 구더기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누룽지를 주워 입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입으로는 감사를 표했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주겠어. 그때였다. 후두득, 후두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빗줄기 사이로 향긋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구더기는 고개를 들었다. 시장 입구 쪽에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여인이 종이 우산을 받쳐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해동상단 대방 아니냐? 청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상단 꾸리는? 어휴, 여자가 무슨 장사를. 곧 망할 거야. 여인의 이름은 청아. 아버지가 남긴 해동상단을 물려받았지만 복잡한 계산과 장부의 흐름을 읽지 못해 늘 사기를 당하는 순진한 여인. 하지만 의리 하나만은 조선팔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청아는 쌀가게 앞에 멈춰섰다. 주인장, 이 쌀이 참 좋아 보이네요. 햇살이죠? 박서방의 눈이 번들거렸다. 오늘 대박이네. 호구 하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아이고, 대박마님. 보는 눈이 정말 높으십니다. 이게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른다는 이천 햇살 아닙니까? 박서방은 호들갑을 떨며 이중 밑바닥 대박을 꺼내 들었다. 구더기는 쌀포대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여자 완전히 당하겠는걸. 박서방이 되를 쌀독에 넣었다. 싹 쌀이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쿡. 미세한 소리와 함께 대박 밑바닥이 눌렸다. 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소리. 사기 대박이다. 구더기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평소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것이다. 끼어들어봤자 맞기만 할 테니까. 하지만 청아가 환하게 웃으며 지갑을 꺼내는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여자 나처럼 속고 사는구나. 구더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뛰쳐나갔다. 저기요. 구더기가 박서방의 손을 낚아채며 대박을 바닥에 내리쳤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박이 깨지면서 이중 밑바닥 장치가 드러났다. 바닥에 쏟아진 쌀 사이로 교묘하게 깎아 만든 나무 판자가 뒹굴었다. 시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청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깨진 대박과 구더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서방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이거지 새끼가. 감히 어디서 행패야? 박서방이 몽둥이를 들어 올렸다. 구더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또 맞는구나. 하지만 몽둥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멈추시오. 청아가 박서방 앞을 가로막았다. 고운 비단치마가 진흙탕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청아는 떨고 있는 구더기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아이에게 손찌검은 무슨. 당장 물러나시오. 청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단호했다.
구덕이는 청아의 등 뒤에서 눈을 끔뻑였다. 향긋한 꽃향기, 따뜻한 체온,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이 여자, 진짜 바보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저 대박 사기도구 맞잖아. 박서방 저놈이 우릴 몇 년째 속인 거야?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몽둥이를 내렸다. 재수 없네. 너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가게 문이 쾅 닫혔다. 시장 바닥에 남겨진 청아와 구덕이. 구덕이는 주뼛거리며 청아의 옷자락을 놓았다. 제 더러운 손때가 고운 비단옷에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옷을 버렸어. 그때 청아가 쪼그리고 앉아 구덕이와 눈을 맞췄다. 내가 나를 구해줬구나. 청아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구덕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이름이 뭐니? 구덕이요. 구덕이? 청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구덕이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 구덕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 밥은 먹었니? 가자.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청아는 구덕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구덕이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청아의 손아귀 힘은 생각보다 셌다. 이 여자, 진짜 바보 맞네. 나 같은 거랑 왜 엮여? 하지만 왠지 그 따뜻한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다. 그렇게 구덕이는 청아의 손에 이끌려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해동상단의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구덕이는 몰랐다. 자신의 인생이 똥통에서 상단으로, 구덕이에서 조선 최고의 천재 청록으로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청아의 말에 상단 사람들이 일제히 뒤돌아봤다. 총관 김만석이 눈을 부라렸다. 대방마님, 정신이 있으십니까? 저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똥냄새 나는 벌레를 상단에 들인다고요. 하지만 청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구덕이의 손을 꽉 쥔 채 상단 대문을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해동상단.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대 상단이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 철광, 서쪽으로는 황해도 곡물, 남쪽으로는 전라도 소금, 북쪽으로는 함경도 모피, 조선 팔도를 연결하는 거대한 거미줄. 하지만 구덕이가 대문을 넘어서는 순간 느낀 것은 번영이 아니었다. 썩는 냄새다. 아니, 냄새가 아니라 소리였다. 뚝, 뚝뚝.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 삐걱, 삐걱.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기둥 소리. 싸악. 한켠에 쌓인 곡식 더미에서 들리는 쥐떼가 달려드는 소리. 이상단. 겉만 멀쩡하고 속은 다 썩었어. 구덕이의 추측은 정확했다. 해동상단은 망해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22의 나이로 상단을 물려받은 청아는 한글과 한자를 읽을 줄 알았다. 하지만 복잡한 환율 계산, 이자, 계산, 물가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 상인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의 흐름을 읽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청아는 아버지 때부터 상단을 관리해온 총관 김만석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협력 상단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거래처들은 외상값을 떼먹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상단 내부의 직원들조차 물건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아는 알지 못했다. 장부의 숫자 뒤에 숨겨진 속임수를. 이리 오렴. 청아는 구덕이를 데리고 상단 안채 목욕관으로 갔다.
커다란 나무 욕조에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겼다. 들어가 봐. 몸 좀 씻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구덕이는 멍하니 욕조를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다니. 구덕이는 조심스럽게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뼛속까지 얼어붙었던 냉기가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다. 따뜻하다. 이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청아는 구덕이의 등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온몸에 채찍 자국, 화상 자국 맞아서 생긴 멍들이 가득했다. 청아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누나가 진작 널 찾았어야 했는데. 목욕이 끝나고 청아는 구덕이에게 깨끗한 무명옷을 입혔다. 옷깃에서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났다. 구덕이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때가 벗겨지고 나니 생각보다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청아가 손을 내밀었다. 구덕이는 그 손을 잡았다. 더 이상 더러운 손이 아니었다. 상단 안채 식당에 큰 상이 차려졌다. 하얀 쌀밥, 따끈한 된장찌개, 고소한 두부구이, 아삭한 무나물. 구덕이는 상 앞에 앉아 눈만 끔뻑거렸다. 왜 그래? 입맛이 없니? 청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구덕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그럼 실컷 먹어. 청아가 웃으며 밥그릇을 구덕이 앞으로 밀었다. 구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입에 들어간 쌀밥.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달았다. 구덕이는 정신없이 밥을 퍼먹었다. 청아는 그런 구덕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대방마님, 총관 김만석이었다. 50대 중반, 청아 아버지 때부터 상단을 관리해온 해동상단의 실질적 권력자. 이 아이를 정말로 상단에 두시겠다는 겁니까? 김만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청아가 김만석의 말을 끊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김만석은 코웃음을 쳤다. 특별하다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이 아이는 소리만 듣고 계산을 해냅니다. 시장에서 직접 봤어요. 김만석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소리로 계산이라니. 대방마님께서도 참 순진하십니다. 저런 거지 새끼가 사람을 속이려고 꾸며낸 재주일 뿐입니다. 구덕이는 밥을 먹다 말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알아챘다. 저 남자의 목소리, 저 남자의 심장 박동 소리.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김만석이 말할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파장.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리였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다. 청아는 구덕이를 데리고 상단 장부 창고로 갔다. 문을 여는 순간 싸악 먼지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창고 안은 온통 장부와 문서로 가득했다. 벽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바닥에서 천장까지 수만 권의 장부들. 이게 다 우리 상단 장부야. 청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총관이 이걸 정리하고 있다고 했어. 나는 글은 읽을 수 있지만. 청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복잡한 계산은 못해. 환율이 어떻고 이자가 얼마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청아는 장부 하나를 꺼내 펼쳤다. 빽빽하게 적힌 한자와 숫자들. 이 글자들은 읽을 수 있어. 경상도 안동,
무명 20필, 대금 은자 15냥. 여기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도통 모르겠어. 청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총괄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어. 총괄이 이건 좋은 거래입니다 하면 믿을 수밖에. 구덕이는 장부를 받아들었다. 눈을 천천히 움직이며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다. 경상도 안동, 무명 20필, 거래처 김상옥, 대금 은자 15냥. 구덕이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숫자 옆에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먹물이 덧칠된 자국. 햇빛에 비춰보니 원래 써있던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은자 25냥. 누군가 10냥을 지우고 15냥으로 고쳐 쓴 것이다. 장부 조작이다. 구덕이는 다른 장부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10권을 넘기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장부에서 대금이 조작되어 있었다. 그것도 한두 냥이 아니라 수십 냥씩. 더 끔찍한 건 조작된 필체가 모두 똑같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했어.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구덕이는 고개를 들어 청아를 바라보았다. 누나. 응? 이 상단. 누군가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청아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구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들을 펼쳐 보였다. 여기. 그리고 여기. 숫자가 고쳐진 것 같아요. 원래 25냥인데 15냥으로. 원래 40냥인데 28냥으로.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청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얼마나? 구덕이는 빠르게 계산했다.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돌아갔다. 펼쳐진 10권의 장부만 계산해도 200냥이 넘었다. 창고에는 수백 권이 더 있었다. 적어도 1000냥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2000냥도. 하지만 더 확인해봐야. 2000냥. 한양 시내에 기와집 2채를 살 수 있는 거금. 청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없었던 거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던 상단이 내가 물려받고 1년 만에 빚더미에 앉았어. 내 탓이 아니었어? 청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구덕이의 귀가 쫑긋 섰다. 누군가 듣고 있어. 발소리가 멀어졌다. 빠르게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긴장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 위험하다. 구덕이는 직감했다. 비밀이 들통났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려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구덕이는 청아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누나.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청아는 구덕이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하지만 청아의 심장 소리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의 박동이었다. 구덕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가 지켜야 해. 이번엔 내가. 이 사람은 처음으로 나를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니까. 달빛이 창고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먼지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똥통에서 주어진 아이와 상단을 빼앗기는 여인. 두 사람의 운명이 이 밤 하나로 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김만석은 이를 갈며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책장 뒤에 숨겨둔 또 다른 장부. 진짜 장부를 꺼내 들었다. 감히 내 계획을 망칠 작정이냐? 김만석의 눈빛이 살기로 물들었다. 일어나거라, 구덕아. 청아의 목소리에 구덕이는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나무결이 고운 소나무 천장. 어제까지 보던 똥통 옆 하늘이 아니었다. 순간 공포가 엄습했다. 꿈이었나? 다시 쫓겨난 건가? 구더기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바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상단마당.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청아. 잘 잤니? 청아가 웃으며 물었다. 구더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누나. 구더기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저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청아는 방 안으로 들어와 구더기 옆에 앉았다. 그리고 구더기의 엉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연하지. 어제 약속했잖아. 청아의 손은 따뜻했다. 구더기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말이야. 청아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구더기라는 이름. 너무 슬픈 이름이야. 새로 살 거라면 새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더기는 고개를 들었다. 새 이름?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청아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몇 개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 간밤에 생각해봤어. 내 이름 말이야. 청아는 종이를 구더기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첫 번째는 들을 청자. 귀 이변에 덕덕이 들어가 있지. 바르게 듣는다는 뜻이야. 구더기는 한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복잡한 획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두 번째는 기록할 녹자. 쇠금변에 녹록이 들어가. 금처럼 귀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이지. 청아는 종이 위에 두 글자를 나란히 적었다. 청록.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 어때? 마음에 들어? 구더기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생 구더기라는 벌레 같은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름을 얻다니. 좋아요. 구더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록. 제가 청록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넌 청록이야. 청아가 환하게 웃었다. 우리 상단의 장부를 책임질 청록. 그 순간이었다. 똑똑.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며 총관 김만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 뭉치가 들려 있었다. 대방마님,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만. 김만석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공손했다. 하지만 청록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심장이 빨라졌어. 어젯밤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어. 김만석은 청아 앞에 장부를 내려놓았다. 개성 상단에서 인삼거래 제안이 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 급히 결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아는 장부를 펼쳤다. 빽빽한 숫자들이 가득했다. 개성 인삼 특등품 신근. 대금은 은자 200냥? 청아가 숫자를 읽었다. 이게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매우 저렴합니다. 김만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세가 250냥인데 50냥이나 싸게 넘긴다는 겁니다.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다른 상단이 가로챌 겁니다. 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그리고 청록을 돌아봤다. 청록아, 내가 한번 봐줄래? 김만석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대방마님, 설마 저 아이의 말을 믿으시려는 겁니까? 어제 주운 거지 새끼를. 총관. 청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상단의 장부를 담당합니다. 제 명령입니다. 김만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청록은 장부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개성 상담 박가, 인삼 특등품 신근, 대금 은자 200냥.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기요. 청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뭐가 잘못됐니? 청아가 물었다. 청록은 손가락으로 장부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특등품 신근이라고 써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김만석이 신경질적으로 끼어들었다. 청록은 다음 줄을 가리켰다. 그런데 여기 중등품 30근 포함이라고. 아주 작게 써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상한 것 같아요. 청아와 김만석의 시선이 동시에 장부로 향했다. 정말로 먹물이 흐릿하게 번진 구석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가 있었다. 청록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특등품은 한 근에 6량이고요. 중등품은 한 근에 3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록의 머릿속에서 주파날이 딱딱 튕겨졌다. 특등품 20근은 120량, 중등품 30근은 90량, 합쳐서 210량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0량에 판다는 건 10량밖에 안 싼 것 같아요. 50량이 아니라. 하지만 제가 틀렸을 수도.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청아의 얼굴이 굳었다. 총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김만석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 봤다고요? 청아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매번 이렇게 잘못 보신 겁니까? 김만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청록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쿵쾅쿵쾅.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소리. 청아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이 거래는 보류입니다. 개성상단에 다시 협상하겠다고 전하십시오. 하지만 대방마님, 김만석이 항변하려 했다. 나가보십시오. 청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만석은 이를 갈며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청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청록을 바라봤다. 고마워, 청록아. 내가 아니었으면 또 당할 뻔했어. 청록은 고개를 저었다. 누나. 저 사람. 위험할 것 같아요. 알아. 청아의 눈빛이 침침하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어젯밤 본 장부 조작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섣불리 움직였다간. 청아는 말을 멈췄다. 청록은 알았다. 저 총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단에 뿌리 내렸는지, 상단의 직원 대부분이 그의 사람이라는 것을. 괜찮아. 청아가 청록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증거를 모으자. 넌 계속 장부를 봐줘. 조작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야.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봤다. 마당 한 구석에서 김만석이 몇몇 타인들과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이쪽을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청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새로 얻은 이름처럼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들리는 모든 소리를, 보이는 모든 거짓을 기록할 것이다. 그날 밤 청록은 자신의 방에서 붓을 들었다. 청아가 선물한 깨끗한 종이 위에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자신의 새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청록이다. 더 이상 구더기가 아니다. 나는 누나를 지킬 것이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빛 아래 상단의 기와 지붕이 은빛으로 빛났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청록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저 기와 너머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대방마님, 큰일입니다. 사흘 후
상단 마당에 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기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명창 시문 선생께서 우리 상단에서 공연을 하신답니다. 청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시문 선생이 조선 제1의 명창이 그렇습니다. 한양에 오신 김에 해동상단의 초청을 받아들이셨다고. 사흘 후 공연. 청아는 기뻐하다가도 이내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초청했던 건데 이제 와서 오신다니. 청록은 청아의 표정을 읽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얼굴이었다. 무슨 걱정이세요? 청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청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공연을 제대로 치르려면 무대도 새로 짜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단 형편이 어디 그럴 여유가 있겠니? 바로 그때 김만석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대방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비요? 무대 목재도 주문했고 비단 병풍도 새로 구했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에게 초청장도 보냈습니다. 청아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총관. 하지만 청록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김만석의 심장 소리가 너무 차분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뭔가 이상해. 사흘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해동상단 마당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무대가 세워졌다. 최고급 소나무로 만든 무대, 그 위에 깔린 붉은 비단 방석, 사방을 두른 화려한 병풍. 해질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양반들, 화려한 치마를 두른 기생들, 그리고 한양의 부유한 상인들까지. 해동상단 마당은 순식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와, 정말 많이 왔네. 청록은 마루 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청아가 청록의 옆에 앉았다. 우리 상단의 명예가 걸린 날이야. 잘만 치러내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해가 완전히 지고 달이 떠올랐다. 횃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고수가 무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시문 선생님 입장하십니다. 외침과 함께한 노인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키가 크고 수염이 긴 노인.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으며 걸음걸이는 무게가 있었다. 시문 선생이 무대 중앙에 섰다. 고수가 북채를 들어 올렸다. 에헤, 어디 한번 놀아보자.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 둥둥, 둥. 시문 선생이 부채를 쫙 펼치며 춘향가의 한 대목을 시작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청아한 목소리가 밤하늘을 뚫고 올라갔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청록도 너클 잃고 소리에 빠져들었다. 이게 소리구나.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미세한 소리가 청록의 귀를 스쳤다. 명창의 목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다. 삐걱, 삐걱.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 청록은 눈을 감고 귀를 집중했다. 소리의 방향을 추적했다. 명창의 소리를 지우고 북소리를 지우고 관객들의 숨소리를 지웠다. 그러자 들렸다. 무대 밑 중앙 부분 나무 기둥 하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었다. 명창이 발을 구를 때마다 그 갈라진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저건 썩은 나무 소리 같아. 청록의 눈이 커졌다. 총관이 주문했다던 최고급 소나무. 하지만 청록의 귀는 다른 걸 말하고 있었다. 저 소리는 오래되어 속이 썩은 나무가 부러질 때 나는 소리 같았다. 시문 선생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발을 구르는 힘도 점점 세졌다. 사랑가로구나. 사랑이야.
갈라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청록은 계산했다. 저 속도라면 명창이 마지막 대목에서 발을 세게 구르는 순간 무대가 무너질 것 같았다. 저 밑에는 항아리가 묻혀 있어 음향 효과를 위해서 만약 무대가 무너지면 명창은 그 날카로운 항아리 조각 위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청록은 벌떡 일어났다. 청아가 놀라서 물었다. 청록아, 왜 그래? 무대가 위험할 것 같아요. 나무 소리가 이상해요. 뭐라고? 청록은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시문 선생이 이미 마지막 대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 마음 덜컥 놀라 어와둥둥. 시문 선생의 발이 높이 들어 올려졌다. 이제 단 한 번 무대를 내리치면 소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청록은 무대를 향해 뛰어갔다. 안 돼요. 작은 몸뚱이가 화살처럼 날아가 시문 선생의 허리를 들이받았다. 명창의 몸이 옆으로 비틀거렸다. 이놈이 감히. 관객들이 분노하며 일어섰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콰르르릉. 시문 선생이 서 있던 무대 중앙이 폭삭 무너져 내렸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들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깊은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그 아래로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보였다. 만약 명창이 그 위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다면 그대로 떨어져 날카로운 조각들에 찔려 다쳤을 것이다.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시문 선생은 진흙탕에 넘어진 채 무너진 무대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을 밀쳐낸 작은 아이를 돌아봤다. 청록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나를 구한 건가? 시문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이상했어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확실하진 않았지만 청아가 달려와 청록을 일으켰다. 청록아, 괜찮니? 청록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을 향해 있었다. 김만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계획된 거야. 청록은 깨달았다. 총관이 일부러 썩은 나무를 쓴 것이다. 명창이 다치면 해동상단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청아는 책임을 지고 상단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총관이 상단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시문 선생은 천천히 일어나 청록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 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오늘 크게 다칠 뻔했구나. 시문 선생은 허리춤에서 옥패 하나를 풀었다.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옥. 이것을 바꿔라. 조선 팔도 어디서든 이 옥패를 보이면 시문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록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았다. 차갑고 매끄러운 옥의 감촉.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청록에게 박수를 보냈다. 조금 전까지 공연을 방해한 불안당으로 보았던 아이가 이제는 명창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록의 마음은 무거웠다. 청아가 청록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고했어, 청록아. 청록은 고개를 들어 청아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무기가 생겼어. 청아는 청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귀,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 그날 밤 김만석은 자신의 서재에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제기랄, 저 꼬마 자식이. 옆에 서 있던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관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김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 아이를 제거해야 해. 저놈만 없으면. 하지만 이제 소문이 퍼졌습니다. 명창을 구한 아이라고. 김만석은 이를 갈았다. 그럼 더 조심스럽게 해야지. 사고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달빛이 서재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김만석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대방마님,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명창 사건이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상단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췄다. 가마를 메고 온 것은 8명의 장정들. 그 위용만으로도 예사 손님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가마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내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는 검은 관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쌍악 흉배가 달려 있었다. 저분은 청아의 얼굴이 굳었다. 호조 참판 조말생 대감이십니다. 김만석이 급히 나와 굽신거렸다. 나라의 돈과 곡식을 관리하시는 분이시죠. 청록은 마루 끝에서 조말생을 관찰했다. 가늘게 찢어진 눈, 아래로 처진 입꼬리,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손가락.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손동작.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조말생이 상단 안으로 들어왔다. 청아가 급히 맞이했다. 대감마님, 어인일로 저희 상단에. 조말생은 부채를 펼치며 느긋하게 말했다. 별건 아니네.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지. 부탁이라니요? 조말생은 뒤를 돌아봤다. 그의 하인들이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옮겨왔다. 4명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 이게 뭡니까? 청아가 물었다. 황금 옥불상이네. 조말생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보름 후에 왕께 진상할 귀한 물건이지. 괴짝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아기 키만한 크기의 불상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청아는 숨이 막혔다. 이렇게 귀한 것을. 내 사가가 지금 보수 공사 중이라 먼지가 많아서 말이야. 부처님을 그런 곳에 모실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말인데 보름만 자네 상단 창고에 보관해 주었으면 하네. 말은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청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황공하오나 대감마님. 저희는 작은 상단이라 이런 귀한 물건을 보관하기에는. 걱정 말게. 조말생이 청아의 말을 끊었다. 내 사람들을 남겨서 경비를 서게 하겠네. 자네는 그저 안전한 장소만 제공하면 되네. 조말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혹시 거절하려는 건가? 청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호조 참판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조정을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았다. 알겠습니다.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조말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탁 접었다. 현명한 선택일세. 보름 후에 다시 오겠네. 조말생이 떠난 후 상단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황금 불상은 상단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별채 창고에 보관되었다. 조말생이 남긴 사병들이 삼엄하게 창고를 둘러쌌다. 청록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왜 하필 우리 상단에? 한양에는 해동 상단보다 크고 안전한 상단들이 수두룩했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 청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로 별채가 보였다.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때였다. 쿵, 쿵, 쓱.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청록은 귀를 세웠다. 소리는 땅속에서 나고 있었다. 뭔가 파고 있는 것 같아. 청록은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왔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냐?
횃불을 든 사병이 청록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청록은 황급히 숨었다. 고양이 찾으러. 썩 꺼져. 다시 한번 얼씬거리면 다리를 분지른다. 청록은 물러났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었다. 땅을 파는 소리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청아가 청록을 불렀다. 청록아, 장부 좀 정리해 줄래? 개성 상단이랑 거래가 성사됐는데 계산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청록은 장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그 소리로 가득했다. 며칠이 지났다. 불상은 별채에 그대로 있었고 사병들의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다. 그리고 보름이 되는 전날 밤, 청록은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분명했다. 쿵, 쿵, 쿵.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 청록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수레 하나가 별채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위에는 커다란 괴짝이 실려 있었다. 불상을 옮기고 있어. 하지만 이상했다. 수레바퀴 소리가 너무 가벼웠다. 무거운 황금 불상을 싣고 있다면 땅을 깊이 파고들며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소리는 마치 빈 수레 같았다. 청록은 직감했다. 이건 함정인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상단은 발칵 뒤집혔다. 불상이 사라졌습니다. 조말생의 사병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빈 괴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황금 옥불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조말생이 광군을 이끌고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청아, 내 불상을 어디에 숨겼느냐? 대감마님, 저희는 정말 모릅니다. 대감께서 남기신 사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입 닥쳐. 내년들이 훔친 게 틀림없어. 조말생은 손짓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상단을 뒤지기 시작했다. 청록은 청아의 뒤에 숨어 떨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아. 불상은 애초에 여기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포졸 하나가 청아의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대감마님, 찾았습니다. 포졸의 손에는 황금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불상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조각. 조말생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역시 내 예상대로였군. 청아, 넌 이제 끝이야. 청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건 제가 본 적도 없는. 변명은 관아에 가서 해라. 여봐라, 전현을 잡아라. 포졸들이 청아를 향해 다가왔다. 청록은 청아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누나는 안 했어요. 비켜, 꼬마야. 포졸이 청록을 밀쳤다. 청록은 바닥에 넘어졌다. 청아가 포박당하는 모습을 보며 청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짜인 것 같아. 저 황금 조각도 가짜고 불상도 애초에 가짜였을 것 같아. 소리가 달랐으니까. 청록은 기억을 더듬었다.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괴짝이 바닥에 놓이는 소리, 그리고 나갈 때 수레 바퀴 소리. 증거를 찾아야 해. 누나를 구하려면. 청아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청록은 주먹을 꽉 쥐었다. 기다려, 누나. 내가 꼭 구해줄게. 내 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청록은 한양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일어서지 않았다. 나으리, 저희 누나는 죄가 없습니다. 청록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혔다. 관아의 큰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지기 포졸들은 청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야, 저 꼬마 아직도 안 갔어? 포졸 하나가 혀를 찼다. 내버려둬. 저러다 지쳐서 갈 거야. 하지만 청록은 가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다. 청록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관아 문 앞에 무릎 꿇은 채 이마를 땅에 찍으며 절을 했다. 제발, 제발 누나를 풀어주세요. 이마에서 피가 흘러 빗물과 섞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엾다는 듯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지만 청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관아 문이 열렸다. 들어오너라. 사또가 청록을 불렀다. 청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며칠을 굶어 다리에 힘이 없었다. 내 이름이 뭐냐? 청록입니다. 해동상단 대방 청아와 무슨 사이냐? 누나. 아니, 은인입니다. 저를 구해주신. 사또는 한숨을 쉬었다. 안타깝구나. 하지만 증거가 명백하다. 황금 조각이 청아의 방에서 나왔고 불상은 사라졌다. 이를 어찌하겠느냐? 그건 누군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증거가 있느냐? 청록은 입을 다물었다. 증거가 없었다. 그저 귀로 들은 소리뿐이었다. 사또는 판결문을 펼쳤다. 청아는 사흘 후 장형백대에 처한다. 그 후 관비로 보내질 것이다. 장형백대. 사형이나 다름없는 형벌이었다. 청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안 돼요. 누나는. 청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니, 낯선 것은 아니었다. 해동상단의 천장이었다. 깨어났구나. 옆에 김만석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청록아, 내가 관아 앞에서 널 데려왔다. 사흘이나 정신을 잃고 있었어. 청록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누나는 내일 형이 집행된다. 김만석이 말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김만석은 일어서며 말을 이었다. 청록아, 넌 아직 어리니까 모를 거야.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힘없는 사람은 짓밟히게 되어 있어.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덧붙였다. 상단은 내가 맡을 거야. 청아의 뜻을 이어서 잘 운영하겠다. 넌 어디든 갈 곳을 찾아봐. 문이 닫혔다. 청록은 이불을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무력감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청록은 방 안을 둘러봤다. 책상 위에 붓과 종이가 놓여 있었다. 청아가 선물한 붓.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 청록은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았다. 누나는 이 붓으로 세상과 싸우라고 했어. 말이 막히면 글로 뚫으라고. 청록은 먹을 갈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만은 단단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밤의 소리를 다시 떠올려야 해. 청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침잠했다. 불상이 처음 들어왔던 날. 괴짝이 바닥에 놓일 때의 소리. 쿵. 하지만 그 소리는 이상했다. 황금은 무겁고 단단한 금속이다. 진짜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다면 소리는 더 둔탁하고 무거워야 했다. 하지만 그날의 소리는 속이 빈 소리 같았다. 가짜였던 것 같아. 처음부터 가짜를 가져왔던 것 같아. 그럼 진짜는 어디에? 청록은 다시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밤 별채 근처에서 들었던 소리. 땅을 파는 소리. 쿵, 쿵, 쓱. 그리고 수레가 나가는 소리. 달그락, 달그락. 빈 수레였어.
무거운 게 실려 있지 않았어. 청록의 눈이 번쩍 떴다. 불상은 애초에 상단에 없었던 것 같아.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청록은 종이에 빠르게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들었던 소리들, 이상했던 점들, 그리고 추리. 새벽녘이 되자 청록 앞에는 종이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소리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조말생의 집, 그 별채 뒤편일 것 같아. 청록은 일어섰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확고했다.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사또에게 보여줘야 해. 청록은 방을 나섰다. 상단은 조용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다. 청록은 상단 담을 넘었다. 작은 몸이라 어렵지 않았다. 한양의 밤거리는 어두웠다. 가끔 순찰 도는 포졸들이 지나갔지만 청록은 그림자처럼 숨어 다녔다. 조말생의 사가는 상단에서 멀지 않았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 청록은 뒷담 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귀를 바짝 세웠다. 싸. 빗소리 너머로 미세한 울림이 들렸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우웅. 항아리가 공명하는 소리 같았다. 저기인 것 같아. 청록은 담을 기어 올랐다. 손에 쥐는 힘이 없어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결국 넘어섰다. 별채 뒤편, 툇마루 아래. 청록은 그곳으로 다가갔다. 땅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팠을까? 땅, 단단한 무언가에 손이 닿았다. 항아리 뚜껑이었다. 청록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황금 옥불상. 청록은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거기 누구냐? 조말생의 하인이 횃불을 들고 달려왔다. 청록은 황금 조각 하나를 움켜쥐고 도망쳤다. 하인들이 뒤따라왔지만 작은 몸은 좁은 골목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청록은 관아 앞에 도착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사또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청록은 떨리는 손으로 황금 조각을 내밀었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조말생 대감의 별채에 진짜 불상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관아 문이 열렸다. 사또가 나왔다. 그리고 청록이 내민 황금 조각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진짜 불상의 조각이란 말이냐? 사또는 황금 조각을 햇빛에 비춰보았다. 조말생이 증거로 제시했던 조각과는 빛깔부터 달랐다. 이것은 진짜 황금이었다. 청록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사또 나으리. 제발 조말생 대감의 집을 수색해 주십시오. 별채 뒤편 툇마루 밑에 진짜 불상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사또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난색을 띠었다. 내 말을 믿는다 해도 조참판 대감의 사가를 수색한다는 것은 조정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 하지만 누나가 오늘 죽습니다. 청록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다. 사또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하다. 내가 가져온 이 조각 하나만으로는 바로 그때였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록이 돌아보았다. 명창 시문이 서 있었다. 시문 선생님. 시문은 청록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 아이가 내 목숨을 구했을 때 나는 알았소. 이 아이의 귀는 거짓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가 들었다면 그것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소. 사또는 시문의 말에 무게를 실었다. 조선 제1의 명창이 보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참판 대감을 두렵소? 시문이 물었다. 정의보다 권력이 두려운 것이오? 사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봐라. 관군을 모집하라. 지금 당장 조말생 대감의 사가로 간다. 조말생의 저택 앞에 관군이 도열했다. 사또가 앞장서서 대문을 두드렸다. 조말생 대감, 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소.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조말생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사또, 이게 무슨 소동이오? 불상 도난 사건과 관련하여 댁을 수색하겠소. 조말생은 비웃음을 지었다. 도둑이 내 집에 있다는 것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습니다. 청록이 앞으로 나섰다. 조말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그 꼬마로군. 별채 툇마루 밑에 불상이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조말생은 여유롭게 부채를 펼쳤다. 좋소. 마음껏 수색하시오. 하지만 아무것도 못 찾는다면 이 무례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관군이 별채로 향했다. 청록도 함께 뛰어갔다. 여기에요. 청록이 가리킨 곳을 관군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삽이 땅을 파고들었다. 조말생은 팔짱을 낀 채 지켜봤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참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갔다. 청록아, 정말 여기가 맞느냐? 청록은 당황했다. 분명 어젯밤에는 여기서 더 파보세요. 분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군들이 한자를 더 파내려가도 항아리는 나오지 않았다. 조말생이 비웃었다. 보시오, 사또. 거짓 꼬마의 헛소리를 믿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이오.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청록아, 이건. 청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분명 어젯밤에 여기서 불상을 봤는데 옮겼어. 내가 도망친 후에 옮긴 거야. 청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귀를 열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지웠다. 사람들의 속삭임, 삽질 소리, 바람 소리. 그러자 들렸다. 우웅. 항아리가 울리는 소리 같았다. 하지만 위치가 달랐다. 청록은 눈을 번쩍 뜨고 다른 곳을 가리켰다. 저기에요. 사랑채 뒤편. 조말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녀석이 어디까지. 관군이 사랑채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조말생은 이를 갈았다. 멈춰. 거기는 조상의 재단이 있는 곳이다. 함부로 파헤치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땅.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관군이 흙을 걷어내자 커다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다. 황금 옥불상. 보석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것이. 청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찾았다. 찾았어. 조말생은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이건 누가 몰래 묻은 것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 거짓말. 청록이 소리쳤다. 청록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조말생을 가리켰다. 당신 심장 소리.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거짓말할 때 나는 소리예요. 사또는 조말생을 노려봤다. 조말생, 이를 어찌 설명하겠는가? 조말생은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사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우선 불상을 압수하겠다. 그리고 조말생, 그대는. 사또님, 청록이 다급히 외쳤다. 내금위에 알려야 해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사흘 후 내금이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말생의 저택에서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증거들도. 왕이 직접 판결을 내렸다. 조말생을 역적으로 규정한다. 즉시 체포하라. 조말생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청아를 석방하라. 한양 감옥. 청아는 형틀에 묶인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형방이 곤장을 들어 올렸다. 집행하겠다. 바로 그 순간 멈춰라. 포졸이 달려왔다. 사또 나으리의 명이다. 죄인 청아를 즉시 석방하라. 형방이 곤장을 내렸다. 청아의 결박이 풀렸다. 무슨 일입니까? 진범이 잡혔습니다. 대방마님, 청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감옥 밖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그리고 저 멀리 작은 몸뚱이 하나가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누나. 청록이었다. 청아는 청록을 향해 뛰어갔다. 두 사람은 햇살 아래서 부둥켜 안았다. 청록아, 내가 구해준 거니? 청록은 청아의 품에서 엉엉 울었다. 무서웠어요. 누나가 죽을까봐. 청아는 청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청록아. 주변에 모여든 백성들이 박수를 쳤다. 억울한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청록은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진짜 적은 조말생이 아니었다. 조말생은 그저 도구였을 뿐. 진짜 적은 아직 상단에 남아 있었다. 대방마님, 큰일입니다. 사흘 후 상단 마당에 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서기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조말생 대감이 자백했습니다. 청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황금 불상 사건의 배우가 따로 있다고. 김만석 총관의 이름을 댔습니다. 청록은 즉시 깨달았다. 조말생이 김만석을 팔았어. 자기만 살려고. 청아는 급히 청록을 찾았다. 청록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요. 조말생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해요. 청록과 청아는 밤새 김만석의 서재를 수색했다. 그리고 책장 뒤에서 발견했다. 비밀장부. 30년간 김만석이 빼돌린 모든 돈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관아가 움직였다. 김만석을 체포하라. 하지만 김만석은 이미 눈치챘다. 그는 상당 곳곳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들을 총동원했다. 청록을 제거하라. 그놈만 없으면 증거도 소용없다. 사흘간 긴장된 공방이 이어졌다. 김만석은 관아서리 3명을 매수했다. 청록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증언해라. 거짓 증인도 준비했다. 청록에게 속았다고 말해라. 돈은 충분히 주겠다. 심지어 시장에 소문까지 퍼뜨렸다. 청록 그놈이 해동상단 재산을 노리고 있대. 어린 놈이 대방마님을 꼬드겨서 상단을 차지하려 한다더라. 여론이 혼란스러워졌다. 청아는 불안했다. 청록아,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누나. 청록이 청아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청록은 창밖을 바라봤다.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록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성박상진이 한양으로 왔다. 청록을 모함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명창 시문도 왔다. 내 은인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청록이 도왔던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청록 도련님은 우리 은인입니다. 청록이 나쁜 사람이라면 우리는 뭡니까?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김만석은 초조해졌다. 안 돼. 이대로는. 그는 마지막 수단을 꺼냈다. 칼이었다. 청록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 밤이 되었다. 김만석은 칼을 품에 숨기고 청록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다. 찾으시는 게 있습니까, 총괄님? 뒤에서 청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청아와 청록이 함께 서 있었다. 김만석은 칼을 빼들었다.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총괄님, 청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자, 자수하시면. 자수? 김만석이 비웃었다. 30년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수를? 30년. 청아가 말했다. 그 30년이 아깝지 않으세요? 총괄님은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믿으셨는데. 김만석의 손이 떨렸다. 훌륭한? 나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을 개처럼 일했는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지 않아요. 청록이 말했다. 총괄님 덕분에 해동상단이 컸어요. 사람들이 총괄님을 존경했어요. 존경? 김만석이 웃었다. 존경이 배를 채워주나? 존경이 집을 사주나? 그가 칼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여봐라, 저 역적을 잡아라. 광군이 들이닥쳤다. 사또가 직접 이끌고 온 것이었다. 김만석은 칼을 휘둘렀다. 비켜, 비키라고. 하지만 광군의 창이 그를 에워쌌다. 사또가 말했다. 김만석, 조말생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비밀 장부도 찾았다. 김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장부를 찾았다고? 내가 30년간 횡령한 모든 기록. 2500냥. 김만석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30년. 30년을. 그는 무릎을 꿇었다. 청록은 김만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총괄님, 저는 총괄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나를 해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김만석은 고개를 들어 청록을 봤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내 놈, 정말 대단하구나. 겨우 7살짜리가. 포졸들이 김만석을 끌고 갔다. 마당에는 청아와 청록만 남았다. 청아는 주저앉았다. 다 끝났구나. 정말 다. 청록은 청아를 꼭 껴안았다. 누나, 이제 괜찮아요.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청아는 청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마워, 청록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비췄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게 다 우리가 빼앗긴 돈이었어요? 청아는 장부 더미 앞에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청록이 밤새 정리한 장부들이었다. 네. 지난 2년 동안 총관이 빼돌린 돈만 2500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2500냥. 한양 시내에 기와집 5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 게다가 외상으로 떼인 돈까지 합치면 3000냥 정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계산이 틀릴 수도. 청아는 고개를 떨구었다. 돈은 이미 다 써버렸겠지. 김만석 그자는 도박과 기방 출입으로 악명 높았으니까. 청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단은 아직 살아있어요. 건물도 있고 거래처도 남아있고. 거래처? 청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록아, 그게 문제야. 김만석이 관리하던 거래처들이 이제 우릴 믿지 않아. 소문이 벌써 퍼졌어.
해동 상단은 도둑 소굴이라고. 청아는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올린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대방을 내놓아라. 청아와 청록이 마당으로 나가자 10여 명의 상인들이 몰려와 있었다. 우리 외상값 갚아라. 2,000냥 어치 비단가. 언제 줄 거냐? 쌀값도 석 달째 밀렸다. 상인들은 저마다 장부를 흔들며 소리쳤다. 청아는 당황하여 손을 들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당신네 총관도 그렇게 말하고는 돈을 빼먹었잖아. 우린 더 이상 못 믿어. 당장 내놔.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청록은 청아 앞을 막아섰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꼭, 꺼져, 꼬마야. 한 상인이 청록을 밀쳤다. 청록은 바닥에 넘어졌다. 청아가 다급히 청록을 일으켰다. 여러분, 청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일주일만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상인들은 수군거렸다. 일주일? 그 사이에 도망칠 생각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때였다. 군중 뒤에서 한 늙은 상인이 나섰다. 기다려주지. 사람들이 돌아봤다. 개성상단의 대주인 박상진이었다.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다. 박 대주인. 박상진은 청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청아 대방의 아버님은 내 은인이셨소. 한 번은 믿어보겠소. 일주일 드리겠소. 박상진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물러섰다. 박 대주인께서 그러시니 좋아, 일주일만 기다려주지. 상인들이 하나둘 떠났다. 청아는 박상진에게 깊이 절했다. 감사합니다, 대주인님. 박상진은 청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전부요. 그때까지 방법을 못 찾으면 상단 문을 닫아야 할 거요. 박상진도 떠났다. 마당에는 청아와 청록만 남았다. 청아는 기둥에 기대 주저앉았다. 일주일. 어떻게 3,000냥을 구하지? 청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누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뭐? 제 귀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청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넌 아직 어려. 어떻게? 괜찮아요. 청록의 눈빛이 단호했다. 누나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이제 제가 누나를 구할 차례예요. 청아는 청록이 가리킨 지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평안도는 우리 상단이 손댄 적 없는 곳인데.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기회예요. 다른 상단들도 아직 손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청록은 종이에 빠르게 글을 적어 내려갔다. 평안도에서 지금 인삼 대풍이 들었대요. 너 너무 많이 나와서 값이 폭락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손해 아니야? 아니에요. 청록의 눈이 반짝였다. 지금 싸게 사서 명나라에 팔면 될 것 같아요. 명나라는 지금 인삼 가뭄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진 않아요. 청아는 청록의 계획서를 들여다봤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예상 이익. 하지만 청록아, 평안도까지 가려면 보름은 걸려. 그리고 명나라와 거래하려면 중간 상단을 거쳐야 하는데. 개성박 대주인님, 청록이 말했다. 그분이 명나라 거래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청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없잖아. 인삼을 사려면 최소 100냥은 있어야 하는데. 청록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시문 명창이 준 옥패였다.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록아, 그건 안 돼. 그건 내 은인이 준.
괜찮아요. 청록의 눈빛이 단호했다. 어차피 성공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록은 청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누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이틀 후 청록과 청아는 개성 박상진의 저택을 찾았다. 이 옥패가 정말 시문 명창의 것이라면. 박상진이 옥패를 이리저리 살폈다. 담보로 100냥을 빌려주지. 감사합니다. 청아가 절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상진이 말했다. 보름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옥패는 내 것이요. 그리고 박상진은 청록을 바라봤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내 상당과 독점 거래권을 맺는 거요.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돈을 받아든 청아와 청록은 즉시 평안도로 향했다. 사흘을 걸려 도착한 평안도 의주. 시장은 인삼으로 넘쳐났다. 상인들이 헐값에 내놓고 있었다. 인삼, 특등품 인삼, 한근의 산양, 우리 건 성냥. 청록은 귀를 기울였다. 상인들의 목소리, 흥정하는 소리, 한숨 소리. 그 속에서 진실을 골라냈다. 저 상인은 급한 것 같아. 빨리 처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저쪽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청록은 청아에게 속삭였다. 저 상인한테 가세요. 김씨 상단. 청아는 청록이 가리킨 상단으로 갔다. 주인장, 인삼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김씨는 반색했다. 최상품만 모았습니다. 청록은 인삼을 손으로 만져봤다. 그리고 청아의 귀에 속삭였다. 이건 중등품인 것 같아요. 특등품 아닌 것 같아요. 청아는 김씨를 노려봤다. 주인장, 이건 중등품 아닙니까? 김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게 솔직히 하십시오. 그래야 거래를 하죠. 김씨는 헛기침을 했다. 맞습니다. 중등품입니다. 그럼 가격을 다시 매깁시다. 청록과 청아는 김씨와 흥정을 시작했다. 청록의 정확한 감별 덕분에 가격은 계속 낮아졌다. 결국 100냥으로 200근의 인삼을 샀다. 시세보다 절반 가격이었다. 후유, 이익이 하나도 없네. 김씨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청록은 김씨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안도하는 소리였다. 급한 빚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청록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윈윈이었다. 인삼을 짐수레에 싣고 청아와 청록은 개성으로 향했다. 하지만 의주를 벗어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해해 잘들 가시는구려. 숲속에서 산적대가 나타났다. 10명이 넘는 무리였다. 청아는 청록을 뒤로 감쌌다. 비켜주십시오. 우린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장사치? 좋지. 두목이 웃었다. 그럼 통행세를 내시오. 짐 전부 안 됩니다. 그럼 목숨으로 대신하시든지. 산적들이 칼을 빼들었다. 청아는 뒷걸음질 쳤다. 청록은 떨리는 손으로 품을 뒤졌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다. 나무로 깎은 가짜 옥패였다. 진짜 옥패는 박상진에게 담보로 맡겼으니까. 잠깐만요. 청록이 가짜 옥패를 들어보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두목이 다가와 옥패를 보았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이건 시문 명창이. 네. 청록이 외쳤다. 시문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릴 해치면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날 거예요. 두목은 잠시 고민하다 칼을 걷었다. 가거라. 하지만 다음엔 옥패도 소용없을 줄 알아. 산적들이 물러났다. 청아와 청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청록아, 옥패를
담보로 맡기지 않았어? 청록은 씩 웃었다. 저건 가짜예요. 제가 나무로 깎아서. 청아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청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 봐라. 사흘 후 두 사람은 무사히 개성에 도착했다. 박상진은 인삼을 검사했다. 오호, 품질이 좋군. 이 정도면 명나라에서 괜찮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소. 그럼 약속대로 내 거래처를 통해 팔아주지. 사흘만 기다리시오. 사흘 후 결과가 나왔다. 230냥에 팔렸소. 청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230냥이요? 그렇소. 100냥 빌려준 것 같고 230냥이 남는구려. 생각보다는 적지만 시작치고는 괜찮소. 청아와 청록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지만 박상진이 말했다. 축하는 아직 일러. 230냥으로는 3,000냥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하오.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청록은 자신의 주먹을 쥐었다. 제 계산이 7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태도요. 성공은 자만이 아니라 겸손해서 나오는 법이지. 그날 밤 청록은 일기를 썼다. 오늘 첫 거래를 성공했다. 230냥. 생각보다 적었다. 70% 정도만 맞췄다. 하지만 괜찮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다음엔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하지만 조심하자. 너무 자신하지 말자. 세상에는 내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청록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석 달이 흘렀다. 해동상단의 간판 아래에는 이제 새로운 현판이 하나 더 걸렸다. 만사해결소 청록. 한양 전역에서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복잡한 계산, 거래 자문, 심지어 사기 감별까지. 청록 도련님, 이 거래가 안전한지 봐주십시오. 청록은 귀를 기울였다. 상대방의 목소리, 호흡, 심장 박동. 이 사람은 70% 정도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30%는 확실하지 않아요. 상인이 놀랐다. 그럼 어떻게 하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 귀도 완벽하진 않아요. 청록의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었다. 청록 도련님은 정직하십니다. 한 달 후 평안도 인삼거래로 500냥을 벌었다. 다음 달에는 제주도 말총거래로 300냥. 반년 만에 해동상단의 빚은 모두 갚아졌고 1,000냥이 넘는 자본이 쌓였다. 하지만 청록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챕터 11.5 청록의 첫 실패 NEW. 누나, 이번 거래는 확실해요. 청록의 눈이 반짝였다. 황해도 곡물거래. 1,000냥을 투자하면 2,000냥의 이익이 돌아온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청록아, 1,000냥은 우리 전 재산인데. 괜찮아요. 제가 직접 상대방 목소리를 들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거짓말 하나 없었어요. 청아는 고민했지만 결국 청록을 믿었다. 알았어. 내 판단을 믿을게. 1,000냥이 투자됐다. 하지만 보름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황해도에 홍수가 났습니다. 곡물 창고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청아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 돈은? 다 날아갔습니다. 청록은 믿을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분명 진심이었는데. 청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깨달았다. 상대방도 진심이었어. 정말 거래를 하려고 했어. 하지만 홍수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 청록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다. 내 귀는 거짓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미래는 들을 수 없어. 청록은 무릎을 꿇고 청아에게 절했다. 죄송합니다, 누나.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청아는 청록을 일으켰다. 괜찮아. 청록아, 실패는 누구에게나 있어. 하지만 천냥이, 돈은 다시 벌면 돼. 청아가 미소 지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배운 거야. 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청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나, 울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청록은 일기를 썼다. 오늘 천냥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걸 배웠다. 세상에는 내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거짓과 진실 사이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청록은 다짐했다. 다음부턴 더 신중하게, 내 귀를 믿되 과신하지는 말자. 청록 그놈이 실패했다던데? 한양 거상들이 모인 밀실. 진주상단 민태호가 비릿하게 웃었다. 천냥을 날렸다더군. 좋은 기회야. 하지만 아직 박상진이 뒤를 봐주고 있어. 민태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렇다면 박상진과 청록을 떼어놓아야겠군. 어떻게? 간단하지. 청록이 박상진을 배신하게 만들면 돼. 민태호는 계획을 설명했다. 가짜 거래를 하나 만들 거요. 박상진 상단이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그럼 청록은 어떻게 하겠소? 정의감 때문에 고발하겠죠. 바로 그거요. 민태호가 손뼉을 쳤다. 청록과 박상진이 갈라서면 우리 기회가 온다. 계획이 실행됐다. 며칠 후 청록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박상진 대주인께서 명나라와의 거래에서 국가금령품을 밀수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청록은 충격을 받았다. 박 대주인님이. 설마. 청록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증거를 확인했다. 장부도 맞았고 증인도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 청록은 고민에 빠졌다. 박상진은 은인이었다. 해동상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 하지만 만약 정말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청록은 청아에게 고민을 털어놨다. 누나, 박 대주인님이 밀수를 했대요. 증거도 있고. 청아는 장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청록아, 이상하지 않니? 뭐가요? 박 대주인님은 30년 경력이야. 그런 분이 이렇게 허술하게 증거를 남길까? 청록은 멈칫했다. 그리고 청아가 장부를 가리켰다. 이 글씨체 박 대주인님 것이 아니야. 나는 10년 넘게 그분 서명을 봤거든. 청록은 깨달았다. 함정이다. 청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너와 박 대주인님을 갈라놓으려는 거야. 내 정의감을 이용해서. 청록은 식은땀을 흘렸다. 내 귀는 거짓을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만들어진 거짓은 진짜처럼 들려. 청록은 청아를 꼭 껴안았다. 누나,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청아가 청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청록아, 넌 천재야. 하지만 세상은 숫자와 소리만으로는 안 돼. 사람을 봐야 해. 관계를 봐야 해.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어요. 제 귀와 누나의 사람 보는 눈. 둘 다 필요해요. 청록은 박상진을 찾아갔다. 그리고 음모를 알렸다. 박상진은 분노했다. 민태호 그자가 증거를 모으겠습니다.
청록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라. 민태호는 한양 제1의 거상이야. 함부로 건드렸다간. 괜찮습니다. 청록의 눈빛이 단호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청록은 민태호를 조사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귀만 믿지 말자. 증거도 모으자. 사람도 확인하자. 석 달간 청록은 민태호의 모든 거래를 추적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민태호의 진짜 비리는 밀수가 아니었다. 세금 포탈도 아니었다. 노비 밀매. 민태호는 가난한 집 아이들을 속여 노비로 팔고 있었다. 청록의 분노가 치밀었다. 나처럼 똥통에 버려진 아이들을. 청록은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직접 관아에 가지 않았다. 대신 청아가 나섰다. 청아는 민태호의 거래처들을 하나씩 만났다. 여러분, 진실을 아십니까? 민태호는. 청아는 감정에 호소했다. 의리에 호소했다. 우리 모두 상인입니다. 하지만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파는 짓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1명, 2명. 거래처들이 민태호에게 등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 저도 양심에 괴로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청록과 청아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증거, 증인, 여론. 모든 게 갖춰졌다. 민태호를 체포하라. 관아가 움직였다. 하지만 민태호는 저항했다. 증거가 뭐가 있소? 청록, 그 꼬마의 헛소리일 뿐이요. 사또가 장부를 펼쳤다. 이것이 헛소리요? 노비 매매 장부, 거래 내역, 그리고 사또는 증인들을 가리켰다. 15명의 증인이 있소. 민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누가 날 함정해. 함정? 청록이 나섰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짓이 함정 아닙니까? 민태호는 이를 갈았다. 내 놈이. 저는 당신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청록이 말했다. 증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진짜 증거를 찾았을 뿐입니다. 민태호는 무릎을 꿇었다. 진주상단은 몰락했다. 그리고 민태호가 팔았던 아이들은 모두 풀려났다. 청록은 그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저랬었지. 버려지고 짐승처럼. 청아가 청록의 어깨를 감쌌다. 잘했어, 청록아. 누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청아는 미소 지었다. 우리가 돌보자. 해동상단에서. 청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날부터 해동상단은 버려진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대전에 입궐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청록은 궁궐에 들어갔다. 어린 천재가 바로 그대인가? 예, 전하. 왕은 옆에 있던 신하를 가리켰다. 이자가 국고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하지 못했다. 신하는 이조판서 김영딸이었다. 전하, 어찌 소문만 듣고. 왕이 청록을 보았다. 그대의 귀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청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전하, 소리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단서? 청록은 김영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분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들립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김영딸이 버럭 소리쳤다. 황당하구나. 목소리로 죄를 판단한다니. 왕이 손을 들었다. 청록, 계속해보거라. 전하, 사흘만 주십시오. 제가 내금이와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왕이 허락했다. 사흘 동안 청록은 내금이와 함께 김영딸의 집, 장부, 거래처를 조사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비밀 창고에 숨겨진 은자 1000냥, 조작된 장부, 뇌물을 받은 증거,
찾았습니다. 전하. 왕은 증거를 확인했다. 김영달. 이를 어찌 변명하겠는가? 김영달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소서, 전하. 왕은 만족스럽게 청록을 바라봤다. 과연 그대의 귀는 단서를 찾아내는구나.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전하, 제 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내금위의 조사, 증거,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왕은 청록의 겸손함에 감탄했다. 청록,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 싶다. 황공하옵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입니다. 좋다. 대신 내 어전 상담역이 되어다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청록 그놈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 김만석은 청록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 머리로 싸워야 해. 김만석은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다. 먼저 관아서리 3명을 매수했다. 청록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장부를 만들어라. 다음으로 거짓 증인을 준비했다. 너희가 청록에게 속았다고 증언해라. 돈은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시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청록 그놈이 왕을 속이고 있대. 해동상단이 밀무역을 한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 달 후 청록이 관아에 소환됐다. 청록, 내가 세금을 포탈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청록은 당황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사또가 장부를 내밀었다. 청록은 장부를 봤다. 완벽했다. 조작인 줄 알면서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증인도 있다. 3명의 상인이 나왔다. 청록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거짓 거래를 강요했습니다. 청록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내 귀로 들었다고 말해봤자. 청록은 처음으로 진짜 위기에 처했다. 청아도 잡혀갔다. 공범 혐의였다. 누나, 청록아,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청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청록은 홀로 남았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청록은 생각했다. 누나 말이 맞았어. 귀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이 필요해. 청록은 그동안 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개성 박상진, 명창 시문, 명나라 장이, 그리고 자신이 구했던 노비 아이들. 도와주세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흘 후 한양이 들썩였다. 박상진이 왔다. 그의 뒤에는 조선 팔도 상인 100명이 따랐다. 우리가 청록의 결백을 증명하겠소. 시문 명창이 왔다. 그의 뒤에는 예인들이 따랐다. 청록은 내 은인이요. 그를 모함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겠소. 명나라 장이가 왔다. 사신 자격으로 조선이 의로운 상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청록이 구했던 아이들이 왔다. 청록 형님은 우리 은인입니다. 형님이 나쁜 사람이라면 저희는 뭡니까? 관아 앞이 인산인해를 잃었다. 왕도 이 소식을 들었다. 청록을 모함한 자들을 조사하라. 내금위가 움직였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매수된 서리들이 자백했다. 거짓 증인들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배후에 김만석이 있다는 것이. 김만석을 잡아라. 김만석은 도망쳤다. 하지만 백성들이 막아섰다. 역적을 놓칠 수 없다. 결국 김만석은 체포됐다. 청록과 청아는 풀려났다. 청록은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게 절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진이 청록의 어깨를 두드렸다. 청록, 이제 알겠지? 혼자서는 안 돼. 함께 해야 해.
청록은 눈물을 흘렸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청록은 쓰러졌다. 청록아, 의원이 왔다. 과로입니다. 석 달은 쉬어야 합니다. 청록은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 사이 청아가 상단을 운영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청록이 가르쳐준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청록이 일어났을 때 청아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청록아, 나도 이제 좀 하게 됐어. 지난 석 달간 이익이 500냥이야. 청록은 놀랐다. 정말요?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 그리고 청아가 웃었다. 내 방식도 좀 섞었어. 사람들과 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청록은 깨달았다. 누나는 누나만의 방식이 있구나. 누나, 앞으로는 함께 하자. 내가 머리, 누나가 사람. 그래, 우리 둘이서. 청록은 다시 생각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누나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청록은 일기에 썼다. 오늘 깨달았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그저 좋은 귀를 가진 운 좋은 아이일 뿐이다.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천재로 만들어준다. 5년이 흘렀다. 청록은 이제 12살이었다. 해동상단은 조선 제1을 넘어 동아시아 최대 상단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청록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청록대감, 한 할머니가 달려왔다.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청록은 미소 지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청록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조사했다. 사흘 후 진범이 잡혔다. 고맙습니다, 대감님. 청록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귀를 열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청록은 청아와 루에 앉아 차를 마셨다. 누나, 전 행복해요. 나도. 그때 누나가 절 주우지 않았다면. 청아는 청록의 손을 잡았다. 청록아, 내가 널 주운 게 아니야. 내가 날 구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난 상단을 잃어가고 있었어. 아버지의 유산을, 내 인생을.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되찾게 해줬어. 청록은 눈물을 흘렸다. 누나.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했다. 청록아, 앞으로도 계속 들을 거지? 세상의 소리를. 네. 평생. 청록은 다짐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실패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하지만 계속 들을 것이다. 억울한 사람들의 소리를, 거짓 속에 숨은 진실을.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조선의 밤하늘 아래 귀로 세상을 듣는 소녀는 오늘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전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년 후 청록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거상이 아니라 정의의 귀라 불렀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청록을 찾았고 거짓이 판치면 청록이 나섰다. 그리고 청록의 옆에는 언제나 청아가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 청록아. 누나도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청록을 찾아왔다. 똥통 옆에 버려진 청록과 똑같은 아이였다. 청록은 그 아이를 보며 웃었다. 이름이 뭐니?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청명이야. 맑은 소리라는 뜻이지. 청록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청아도 웃었다. 어서 와, 청명아. 그렇게 청록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